안녕하세요. 법의학자 유성호입니다. 저희 법의학자가 현장을 재구성할 수밖에 없어요. 피해자의 몸에 남겨진 손상을 보고 유죄로 이제 무기징역. 아, 잘했다. 내가 이 직업을 하길. 내가 죽는다? 아, 왜 죽지 마! 죽이지 마! 왜 죽어, 우리가! 몸도 무거운데 마음까지 무거워지고 있는데요. 인간이 사실은 태어나면 자신만의 세계가 열리는 거고 또 죽으면 그 세계가 닫히는 거잖아요. 죽음을 생각한다는 거 그렇게 불길한 거 아닙니다. 현재 삶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지금 내가 2023년을 잘 살았는가? 2024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계획하는 시간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렇게 날이 추워지고 뭔가 이렇게 꽁꽁 싸매야 되는 계절이 올 때마다 혼자 계신 분들이 약간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좀 죽음에 있어서도 계절을 많이 좀 타는 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가을에서 겨울 이 시기가 사실은 좀 더 많은 빈도가 보이는 경우가 많고요. 겨울은 조금 버텨내려면 힘들어. 돈이 좀 필요하기도 하고요. 맞아요. 소통, 커뮤니케이션 빈도도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춥고 조금 더 고립될 수밖에 잘 안 없는. 나가게 되니까. 못 맞습니다. 나가지, 그치. 매출이 좀 저해가 되니까요. 네. 그런 면에서 많고요. 제가 부검한 케이스 중엔 익사가 많아요. 한강에서 발견되신 분들이. 언제 익사가 제일 많이 올라오느냐, 자살 중에 봄에 많이 올라와요. 얼음이 녹을 때. 맞아요. 왜냐하면 아이고. 지금 이 시간에 한강이 꽤 깊고 넓잖아요. 네. 돌아가신 분들이 이게 뜨려면 한 20, 30%만 바로 뜨고 나머지는 가라앉거든요. 날이 추우면 부패가 안 돼요. 그래서 아래 가라앉아 있다가 따뜻한 봄이 되면 이제 좀 서글픈 얘기지만 시신이 떠올라요. 그래서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걱정되는 사람들 또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꼭 전화드리고 맞아요. 한 번이라도 또 만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전화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본인한테요? 네. 저도 많이 외로워가지고. 네. 우리 반장님 자주 전화 드려야 돼. 우리 반장님한테 전화를 아니, 외로운 사람들끼리 좀 자주 만나요. 두 분은 결혼 안 이게 하셨으니까. 이렇게 연결이 됩니까? 저희 죽음 얘기하는 것도 지금을 위해서잖아요.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두 분이. 뭐야? 나 지금 청첩장 주는 거 아니야? 이러다. 근데 우리나라 사망 원인 얘기할 때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자살인데요. OECD 회원국 중에서 부동의 1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너무 안타까워요. 예. 이게요, 그냥 1위가 아니고 2003년부터 계속 1위예요. 지금 진짜요? 거의 20년 동안 한두 해 빼고 계속 1위예요. 그리고 평균의 2배예요. OECD 평균의 2배. 아이고야. 어마어마합니다. 잠깐 우리가 2위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게 그래요? 이제 리투아니아가 OECD에 편입되면서 네. 리투아니아가 우리보다 한 해 높았던 적이 있었어요. 이제 리투아니아는 공업 산업이 많이 발달되지 않아서 농촌에 남자들이 많이 고립돼 있는 형편이라서 자살하는 경우가 많고 또 알코올 소비량이 굉장히 높은 나라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나라가 한때 1등을 뺏긴 게 좋은 거잖아요, 우리는. 좋은 거죠. 계속 뺏기고 싶어. 네, 근데 딱 한 해만 뺏기고 다시 이제 우리나라가 OECD 자살 1위가 된 거가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유지되고 있죠. 1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계속 1위를 유지하는 이유가 뭐예요, 선생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많이 거론된 이유는 노인 자살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노인 자살률. 왜냐하면 40년대 그분들 때가 이제 국민연금이 수혜에서 약간 벗어나는 시기였고요. 또 하나는 그분들이 너무 우리나라가 빨리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변하니까 옛날에 이제 동촌 시대에는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갖고 있는 지식에 굉장히 소중한 걸로 활용이 될 수 있는데 지금은 가장 중요한 지식이 디지털라이제이션 된 지식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본인의 리스펙트를 받는 기회가 사라지는 그런 것들이 노인 자살에 조금 또 가족도 많이 해체됐고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노인분들이 막 정부에서 나라에서 막 공공근로 같은 거 이렇게 많이 주선해 갖고 하잖아요. 근데 직업들이. 간혹 그거를 안 좋게 보신 분도 계세요. 아니 노인분들은 일이 별로 하신 것 같지도 않은데 하고 비판적인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게 노인분들에게 그런 급여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셜라이징이라고 부르는 요 모일 수 있는 거를 만들지 않으면 이게 더 올라갑니다, 자살이. 그런 면에서 보면 이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좀 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회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지금 1950년대생들이 노인이 되는 시기가 되면 자살이 좀 줄 거다. 왜냐하면 1950년대생은 자산 준비가 좀 돼 있어요. 네. 거기다가 국민연금 본격적으로 수혜를 받는 그런 세대라서 네. 자살률이 줄 거다라는 얘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또 문제가 되는 게
20, 30대 여성의 자살이 좀 높아요. 이거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왜 그래요? 뭐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아무래도 학교에서 배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이상적으로 배우는 현실과 우리의 이상과 우리가 직접 사회에서 만나게 되는 현실의 괴리감이 특히 여성한테서 좀 느껴지는 게 아닌가. 뭐 남녀 차별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네네. 학교 다닐 때 배우는 거에 비해서 벌써 사회일 때 괴리를 느끼는데 특히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좀 그런 거를 느끼는 경우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얘기하세요. 그러면 이게 남녀의 비율로 굳이 따지자면 우리 지역에서는 좀 어떻게 보이나요? 자살 비율이? 남자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남자가 남자가 3배 이상 높습니다. 3배 이상이요? 네. 전 세계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2~3배 높거든요. 왜냐하면 할머니들 막, 이렇게 막 서로 음식 해 드시고 친하게 지내시고. 근데 이게 중년 여성분들도 아마 어머님 뻘 보시면 친하게 지내신 분들이 있고 커뮤니티를 많이 형성하시잖아요. 등산 다니고 뭐 어디 다니고 알록달록 같이 있고 막 어머니. 아버지는 어떠세요? 보통 남자분들은. 혼자 다니세요. 그렇죠. 회사 딱 그 퇴직하면 남자분들이 그때 다시 가족으로 돌아와서 친해지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좀 쉽지 않아요. 오랫동안 남자분들 고생하신 건 다 알고 계시죠?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가 돌아와서 친근함을 표시하면 그때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또 남자들 커뮤니티가 많이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셀프 이스팀이라고 부르는데 자존감이에요.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없다 보니까 효용감,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다. 자존감, 난 존귀한 사람이다. 이런 마음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경우가 많아서 남자는 돈을 못 벌어오면 받아들이는 사회적 압력이 여성의 3배 정도 높은 건 전 세계적으로 똑같거든요. 거기다가 술이 중추신경계 저하제라서 무드를 다운시켜요. 술 되면 업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 다운시키는. 술을 먹으면 업되는 이유는 전전두엽, 이성을 관장하는 데를 억누르거든요. 그래서 이성이 상실되니까 하지 말아야 될 말. 뭐 보도국장님께 형이라 부를게요. 이런 말씀 할 수 있잖아요. 그 하지 말아야 되는 말, 결혼하자, 뭐 이런 누난 내 여자니까. 엄한 데다가 막 네, 이런 말들이 보통 술 먹고 하는 이유가 이렇게 중추신경계 중에 전전두엽이 저하돼서 그렇고 술 먹고 다음날 우울한 경험 없어요? 내가 어제 왜 그랬지? 네, 뒷주머니에서 영수증 나오면 더더욱 그러잖아요. 왜 내가 계산했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보면 술은 중추신경계 저하제예요. 근데 그게 남자가 훨씬 접근도가 높죠, 여성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걸 따져서 원래 남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보수적인 지역일수록 오히려 남자들이 더 자살률이 더 높아요. 남성상이 좀 더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인 다닐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내가 자존감이 생기고 그렇죠. 효용감이 있으니까. 근데 퇴직 후가 문제고 진짜 저희 아빠가 딱 그랬어요. 약간 우울증처럼 40년을 일을 하다가 퇴직을 딱 하고 나니까 매일 아침 가던 곳이 없어지고 되게 우울감을 좀 느끼시더라고요. 효용감이라는 게 진짜로. 남자한테 제일 네.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장년 완전. 노년층 남성들이 반려견 키우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 네. 애들이 7마리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좋은 거예요, 오히려. 그건 그 좋은 거예요? 7마리? 애정을 쏟을 수 있는. 아마 우리의 선배는 아마 일본이었을 거야, 아마.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1998년 IMF가 오기 전에는 사실은 일본이 우리보다 높았어요. 지금도 좀 높은 편이긴 할 거예요. 저도 자세히 몰라서 찾아봤는데요. 일본은 1990년대 경기 불황으로 2000년대 초반 자살률이 10만 명당 27명을 넘어. 지금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높은 거예요. 그래요. 현재는 OECD 국가 중 8위가 일본이라고 합니다. 한때 1위였던 적이 있었어요, 일본도. 저도 그 경험을 해봤는데 학교 수업이나 구청이나 그런 데 가면은 자살에 대한 리플렛 같은 거를 받아서 힘들 때는 어디에 전화를 해야 된다든지 주변에 좀 힘들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도와줘야 된다든지 그런 거를 안내를 반드시 교육도 받아요. 가장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높았던 때가 2011년도 11년도. 끝날 때 2011년도가 우리나라가 10만 명당 30명이 넘었어요. 일본은 27명이었잖아요. 그때 그 인터넷에 그냥 우연히 뭐 이렇게 죽음 관련된 단어를 치면 뭐 이럴 땐 전화를 어디다 해라. 1339. 맞아요. 예. 정확히 하시네요. 버스 같은 데도 요즘은 광고가 있고 나옵니다. 한강 다리에도 왜 마음이 힘들 때 전화하세요. 대구는 아양교 다리에 많아요. 대구에도 있어요?
그게 바로 정부의 시책입니다. 지금 일본도 그거를 했던 거고요. 우리도 그대로 그 정부의 시책을 따라서 여러 가지 조직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사회적 재난 같아요. 저는 이렇게 자살이 너무 많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범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께서는 일하시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케이스도 실제로 부검을 하셨죠.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1년에 13,000명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40명이 넘어요. 아, 진짜 많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부검할 때, 그러니까 월요일, 금요일 부검할 때 꼭 자살 케이스가 있고요. 병이 길어지면 사실상 환자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가족들도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제가 최근에 봤던 케이스는 어떤 분이 이제 그 한강에서 발견되셨는데 여성분이었어요. 근데 왜 이분이 부검을 하느냐? 이분은 이제 따님이 30대 따님이 차로 한강까지 데리고 온 정황이 밝혀진 거예요. 부검 영장이 나온 다음에 제가 부검하기 직전에 CCTV를 드디어 확보한 거예요, 경찰이. 거기에는 뭐가 있었냐면 따님이 울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휠체어에 앉아 있는 어머님이 이제 스스로 한강으로 휠체어를 밀고 들어가는. 그래서 그 어머님이 오랫동안 암으로 요관암이라는 암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게 사셨고 마약성 진통제로도 돌발 통증은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지금 한 케이스를 말씀드려서 그렇지 사실상 꽤 많은 보고되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진짜로 요 자살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또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생활이나 아니면 본인의 신상에 대한 어떤 고통을 호소하면서 경제적 특히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서 본인이 패기치기 싫다고 돈을 준비하셨는데 앞에 외상값을 못 갚고 간다라고 굉장히 죄송하다라고 유서를 쓰는 그런 경우도 봤고 그래서 정말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좀 무거운 얘기를 했네요. 네. 제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 도시보다 농촌 쪽에 그 자살률이 높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정말로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리투아니아도 농촌이 예.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미국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주는 어떤 주일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당연히 도시, 뭐 뉴욕이나 그렇죠. 뭐 LA 이런 데가 많을 것 같거든요. 네. 캘리포니아 주인가요? 아니요. 알라스카 주입니다. 알라스카. 왜냐하면 사람이 되게 적게 살잖아요. 띄엄띄엄. 농촌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얼마나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가 중요해요. 인구 밀도. 그렇습니다. 인구 밀도가 높으면 살인율은 올라가는데 네. 자살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외로울 때 오히려 우리 생각에는 농촌이나 이런 게 조금 더 한적한 데가 더 좋을 것 같잖아요. 네. 마음도 요양이 되고. 힐링하고요. 근데 오히려 주변에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하는 게 부대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상은 더 자살을 방지하고 자살을 낮추는 데 더 중요하다. 농촌이라고 해서 모두 다 자살률은 높은 게 아니고요. 커뮤니티. 예를 들면 여러분들 농촌에 가시면 할머니들이 이렇게 경로당에서 막 즐겁게 지내시는데 예. 그런 때는 자살률이 없어요. 마을회관에서 막 그렇죠.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어서 얘기를 하지 않고 왕래가 적다. 그럼 거기는 위험 지역입니다. 진짜 인간 최대의 적은 외로움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절대 외롭게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자살률이 서울이 제일 높을 것 같잖아요. 서울이 제일 낮은 편이에요. 중요한 거는 농촌이냐가 아니라 사실 사람들 간의 거리, 실제 물리적 거리도 중요하다. 그리고 만약에 물리적 거리가 멀더라도 커뮤니티가 잘 형성돼 있으면 그것 또한 극복이 가능하다. 칠곡에 근무하는 법의관 선생님께 이제 여쭤를 봤더니 대구 경북 지역의 특징은 야산에서 돌아가신 분이 많다. 야산에서? 이렇게 보통 집에서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 대구 경북 지역은 특이하게 야산, 우리 산 많잖아요. 대구 산간 경북에. 지역이다 보니까. 산간 지역이기도 하고 뭔가 향수가 있는 건지 산에서 돌아가신 분이 많다. 이게 발견되기 싫어서 그런 건가요?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근데 그게 사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 네. 뭐 대구 경북이든 충남이든 서울이든 뭐 전북이든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근데 유독 대구 경북 지역이 산간이 좀 많다라는 인상을 받는다. 라는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좀 되게 특이하다고 많이 느꼈어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자살한 사람은 정말 후회가 없을까요? 근데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자살을 이미 하신 예, 분한테는. 그게 이제 미국에 에스콰이어라는 잡지 저널이 있습니다. 금문교 아시죠? 샌프란시스코 네, 하면. 거기에 자살 명소예요. 금문교에서 떨어지면 그 아래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수상 요원들이. 그래서 구하는 경우도 있고 못 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높이가 30m 가까이 돼요. 20, 30m. 돌아가신 분도 꽤 돼요. 떨어지면.
그분들한테 질문을 띄어낼 때 어떤 심정이었냐? 끝에 굉장히 후회했대요. 지금 이 순간을 돌이켰으면 하는 그 기사를 읽어보면 많은 분들이 후회를 했다라는 꽤 많은 증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치료를 받는 거죠. 누구나 우울할 수 있어요. 우리 몸이 아프면 어딜 가죠? 감기에 걸리면 병원. 내과나 뭐 가정의학과 이비인후과를 가잖아요. 네. 그러듯이 마음이 아파갖고 심하게 아프면 우리 병원에 가서 또 치료를 받는. 정신건강의학과. 네, 그러면 이런 만성적인 경과를 끊어주고 네. 실제로 후회할 수도 있는 그런 마지막 순간에 그걸 좀 예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이제 6시 내 고향 촬영을 다니다 보면은 농어촌을 진짜 많이 다니거든요. 그러면 어르신들을 너무 많이 뵙는데 다들 홀로 계신 어머님, 아버님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실제로 뵈면은 걱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뭐 우리 그 인구 구조 자체가 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를 바라보고 있는 입장에서 네. 이 고독사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은 아무래도 농촌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2016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가 2배 이상 증가됐다라는 통계도 있듯이 점점 증가되는 추세예요. 혼자 계신 분들이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혼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변과의 교류인데 이 주변과의 교류가 막힌 장기간에 오랫동안 발견되지 않았을 때를 고독사로 정의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돌아가신 것도 고독사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가족이 많이 해체되고 또 가족이 다른 형태로 되고 그렇게 본다면 이게 점점 증가되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아닌가. 네, 그 사회와 단절되는 분들이 그만큼 갈수록 많다는 얘기인데 혹시 또 부검하셨을 때 고독사의 사체는 다른가요? 제가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고독사는 부검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게 이게 진짜로 사인이 뭔지는 밝혀드려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하는데 고도부패입니다. 고도부패라는 건 아주 심한 부패예요. 아마 여러분은 상상하실 수 없는데 냄새부터 좀 황이 섞인 냄새인데 한번 맡아보신 분은 다시는 잃을 수 없다라고 말하시는 그 냄새가 있거든요. 그 냄새와 함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생산하신 거 이상으로 하는 시신들이 오게 됩니다. 대체 얼마 정도 발견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긴 경우에는 1년에서 2년 정도까지도 발견 안 그렇게 돼요. 부패가 되고 2년 동안? 네, 집주인이 같이 고령이셔갖고 이제 신경을 못 쓰시는 거예요. 제가 본 거는 2년도 있었어요. 2년 뼈만 이제 남게 된 경우인데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이분이 누구인가 사망 원인도 알기 어렵 정도라서 과연 이분이 맞나 이 방에 있던 분이 예. 요거를 이제 판단해 드려야 될 때도 있고 그래요. 무연고 사망자가 여러분 연고가 없구나 가족이 없구나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가족이 있는데 거부하는 경우도 많아요. 아이고. 네. 왜냐하면 오랫동안 단절된 삶을 살아오신 분들도 있어갖고 이게 무연고가 늘어났다 혼자 살아서 그런 거 아니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가족이 있어도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요. 전 사실 고독사 얘기가 나오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40, 50대 남성이에요. 고독사에서 꼭 노인들만 있으실 것 같잖아요. 40, 50대 남성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뭐 결혼을 과거에 했든 하지 않았든 직장을 안 다니게 되는 순간 보통 남자분들 성격상 술이라든지 아니면 담배라든지 이런 거에 조금 더 천착하게 되면서 40, 50대 남성이 많다라는 게 사실은 이 현상학적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외부 활동을 반드시 해야 된다, 우리는. 60대든 70대든 80대든 외부 활동을 한 거와 하지 않는 거는 이거는 죽음의 그 질, 삶의 질 이거와 굉장히 연관이 있어서 꼭 나가셔야 된다. 외부 활동을 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고독사의 한 가지 방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오늘 계속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괜찮으세요? 올 것이 왔습니다, 선생님. 저희 오늘 주제가 내가 죽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이제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오 마이 갓. 제작진이 저희에게 숙제를 내준 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각자 유서를 써오라고 했거든요. 미리 쓰는 유서. 예, 숙제 해왔죠, 다들. 숙제 해야죠. 여기 들어오려면 해야죠. 숙제인데. 너무 기분이 이상했어요. 죄송해요. 웃어서 죄송해요. 지금 너무 진지하신데. 정말 심각하게 저는 어. 예, 고민을 했습니다. 많이 고민하시네요. 아, 진짜 기분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써봤죠? 당연히 처음 써봤죠. 저는 사실
후회 없이 살았다 아니면은 뭐 이 정도면 잘 살았다 이런 말이 써질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후회되는 게 계속 떠올랐어요. 아 오히려 왜 이렇게 별것도 아닌 일에 이렇게 아등바등 살았을까? 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게 나 스스로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더 편하게 살 걸, 되는 대로 살 걸. 그런 생각 할 수 있죠, 당연히. 저는 후회가 좀 많이 됐어요, 사실. 그럼 이제 좀 따뜻하게 좀 대해주세요, 저희를. 충분히 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저는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아요. 아, 왜 그래? 갑자기 또 왜 그래요? 이게 이제- 금연도 하셨는데. 이제 반어법이라고. 네. 오래 사람들이 오래 살아.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이 꿈틀대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하셨네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도 60대에 돌아가셨고 가족력이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전부 60대에 이제 질병 암으로 돌아가셨고 저희 집안이 또 당뇨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많은 분들이 당뇨 합병증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타고난 그 유전자가 저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좀 불안하거든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전력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예컨대 담배를 끊으셨잖아요. 끊었죠. 그다음에 이제 운동하실 거 아니에요. 맞죠. 당뇨라는 매일 거는. 10,000보 이상 걷습니다. 그러니까 10,000보 이상 걷고 아마 근육을 키워서 근육을 두껍게 함으로써 당뇨의 그 예. 당을 흡수시키는 역할을 할 거고 또 조기 검진을 하실 거고 뭐 이런 거 하면 유전력, 가족력 정말 중요한데 네. 사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운명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거를 극복하려고 극복해야죠. 노력하느냐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나는 오래 못 살 것 같다. 반호법 오래 살 거다. 100살까지 살고 싶어요. 레이짱. 저 울 것 같았는데 오히려 냉정하게 됐어요. 이걸 쓸 때. 아 오히려 네. 쓰면서 더. 네. 주변 사람들한테 정하고 싶은지 뭐를 정하고 싶은지를 정확하게 쓰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두 잔 썼는데 많이 썼어, 많이 썼어. 저도 감사해만 지금 좋아하는 나라에서 이렇게 살면서 인생에 후회는 없는데요. 일본에서 주는지 한국에서 주는지 이거를 좀 계속 고민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한국이 좋아요? 네, 저 좋아해요. 이거는 한국 사랑해요. 이런 대답이 와, 돼버렸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입말하면 한국에서 가시는 걸로. 나리 학생. 나는 벌써 우는데? 벌써 우는데? 어떡해. 별말 아닌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갑자기. 나 완전 공감. 왜 울어요? 몰라요. 그냥 유서 그 두 글자에 티셔츠는 러브미예요. 나 좀 사랑해달라. 나 잊지 말아달라고 지금. 난리 났어. 어떡해. 콧물이 났어요 지금. 눈물이. 사실 새벽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을 썼어요. 엄마 아빠한테 너무 죄송하다고. 결혼하는 모습도 못 보여드리고 내 집 마련한다고 이제 대출 3억까지 남겨두고 가는데 일단 엄마 아빠한테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눈물이 났어요 그때. 아, 역시 변호사라 책이 많아, 집에. 그런 각도를 아니 잡았죠. 좀 제가. 약간 연출이신 것 연출 같은데. 같은데, 너무 지금 심각하게 지금 연기가 들어갔는데요. 얼짱각도 같은데. 집중할 때 나오는 그 표정 있죠. 약간 거침없이 또 써내려가고 있네요, 그래도. 하나 그냥 내용 중에 소개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그때 사랑한다고 한번 확 안아줄 걸 제가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약간 이거? 아내가 이거 보고 누구야? 어머. 아버지다 아버지. 아버지를 내가 안아준 적이 없는 것 같아서 한 번도 아버지를 안은 적이 너무 무서워해서 제가 아버지를 그래서 한번 안아줄 걸. 그럼 올해가 가기 전에 아버님 한번 안아드리면 그래야 돼. 되겠다. 그래 당장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주 김장하러 가니까 가서 당장 아 우리 상현 씨. 저는 근데 진짜 많이 울었어요. 아이랑 같이 썼네요. 근데 또 쓰는데 태동이 엄청 느껴지는 거예요. 아이고, 상현 씨도 울어. 어떡해. 눈물바다. 엄청 울었어. 보는데 또 눈물 날 것 같아요. 또 눈가가 촉촉해졌다. 어떡하지? 아이고. 아니 왜 이런 숙제를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눈물 콧물을 뽑기 만드냐고요. 길게 썼습니다. 이렇게 막. 이게 애를 두고 간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너무 서럽고 막 너무 슬픈 거예요. 이게 죽음을 생각을 해보지 않다가 그냥 갑작스럽게 생각을 하니까 무슨 말을 내가 해야 되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우리 애를 잘 부탁하고 남편은 재혼을 딱히 안 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래도 얘도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너무 나를 막 잊지 않아 막 이런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면서 갑자기 막 너무 서러웠어. 아마 이 유서를 써보시면 아마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돈이 아니다라는 거.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나. 그게 어떤 사람이면 가족일 수도 있고요. 네. 어떤 사람은 나의 신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양한 자신한테 가장 소중한 거를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이거 한번 써보면 사실은 내 인생이 한 번 더 정리되는 것 같고 어떻게 살아야겠다. 또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유서 쓰면서 좀 삶의 자세가 확실히 달라진 것 같아요.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맞아요. 하루하루 더 소중하게 살아야겠다. 그래서 저기 서점에 가서 유서라는 거 좀 찾아보면 되게 변호사님들이 유서에 대한 책을 써요.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이게 법률적 효력이 있는지 뭐 이런 책도 있어요. 아 진짜요? 뭐 주소를 써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런 판례가 있다. 법적 분쟁을 없애는 유서를 어떻게 쓰는가. 그러니까 우리 전원이 다 법적 효력이 없어요. 지금 이런 유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근데 우리는 오늘 법적 효력이 아니라 우리를 다듬어 나갈 그 유서를 한번 쓴 거니까요. 맞아요. 저도 유서를 쓴 적이 많아요. 저는 매년 써요. 매년 쓰신다고요? 네, 매년 써서 후회하지 않으려고 그 전에 썼던 거를 생각으로 그 해를 되게 열심히 삽니다. 그래서 실제로 효과도 있었고요. 연초에 투두 리스트 쓰듯이 맞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유서 느낌으로 이렇게 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통은 버킷 리스트를 적으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버킷 리스트만 적지 말고 더킷 리스트. 더킷이 피하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는 내가 어쩔 수 없이 했는데 내년에는 하고 싶지 않은 거 있죠. 피하고 싶은 일. 피하고 싶은 거. 오, 내가 그거 막 늘 괜찮다. 미뤄가고 나태해갖고 막 일을 제대로 못했는데 내년에는 제발 이 일을 할 때 그러지 않았으면 그런 거 후회할 때인 거 있죠. 있죠. 많죠. 그런 걸 덕기 리스트를 한 3가지씩만 적는 거예요. 아마 올해 덕기 리스트로 그걸 하나 적을 것 같아요. 일을 미루지 않고 특히 이메일에 관련된 일에 대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자. 사람 가려서 하지 말자. 사람 가려서 했나 봐요,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요. 제가 지난 20년이 넘게 많은 분들을 보내고 뭐 그분 인생에서 저는 그냥 카메오, 빛도 없는 카메오지만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보다 보니까 느낀 점이 몇 가지 있어서 마지막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우리는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걸 사실 마음속으로 가지고 사는 거. 그래서 지금 하루가 소중하다. 지금 하루가 또 나에게 굉장한 의미가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요.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에 의미 없이 태어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외롭다고 생각해요. 혹자들은 의미를 찾는 게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사실 인생이라는 게 꼭 의미를 찾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라 살만한 거는 모두 다 외로우니까 같이 외로운 사람끼리 서로 외로울 때 안아줄 수 있고 손잡아줄 수 있고 여러분도 뚜벅뚜벅 뒤돌아보지 말고 너무 멀리도 보지 말고 지금 앞을 바라보고 즐거운 꽃도 보고 황혼도 보면서 즐겁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럼 제가 필요합니다. 제가 원하는 주제였습니다. 정말 너무나 역대 오래전 최대 시청률로 한번. 저 진짜 돈 필요해요. 모두가 부자 되길 원하는데 부자 될 준비를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24년 경제는 고물가라는 숙제는 해결하지 못했으니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